지금 소개받은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판사로 한 2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해서 변호사 생활을 좀 하다가 2006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별로 평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 특히 노무현 시절인데 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아서 우연찮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6년간 인권위원으로 일을 하다가 12년에 그만두고 13년에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변호사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건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변호사면은 누구든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한 3만여 명이 지금 있는 변호사 협회가 있고, 그 이외에 임의단체로서 이제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제가 만든 한변은 이제 그러한 임의단체 중에 하나고, 그러한 단체 중에 많이 좋은 일들을 하지만은 이 북한 인권과 이 통일도 이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변호사단체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대표를 이제 해오고 있고, 도중에 이제 그 성통만사라는 단체를 제가 또 하나 인수를 했는데, 이 단체는 역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해서 북한 인권과 통일,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이 단체는 에코소크라고 그래가지고 유엔에 등록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저희가 가서 출입을 할 수가 있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단체를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바쁘신 도중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어디를 보면 잘 이건가요? 컴퓨터 여기를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우선 서론으로는 지금 한반도가 지금 이제 북핵 위기가 있죠. 이 본질은 이게 인권에 있습니다. 이거 인권. 북핵은 아이고 핵 자체만 가지고 그러는데 쉬운 말로 하면 저희 그 살인 강도가 지금 칼을 막 휘두른단 말이야. 그냥 칼만 보고 야 저거 칼. 근데 사실 살인 강도 이 강도 살인범을 안 보고 그냥 칼춤만 보니까 이게 무섭는데 사실 이게 본질은 인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전이 뭐냐면 핵으로 인권을 덮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인권이 아킬레스입니다. 제일 아픈 데야. 그러니까 이걸 가리려니까 핵으로 인권을 덮자. 이건 이제 태영호 공사도 똑같은 책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은 2001년에 요란 페르손이라는 EU 의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인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일이가 그냥 고민이 빠진 거야. 야, 이거 인권 어떻게 쓰면 그러니까 핵으로 덮읍시다. 그러니까 핵 위기를 자꾸 조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인권을 꺼낼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 사람들의 작전은 바로 그러니까 이 자기네 아킬레스건 이걸 핵으로 간파라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민의 인권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죠. 세계 최악입니다. 뭐 3차례 남북 정상회담, 2차례 미북 정상회담 안 되죠. 특히 이번에 지난 2월 28일 날 하노이 결렬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김정은의 이 민낯이 드러났죠. 아, 이 사람들은 포기할 의사가 없다.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권을 잣대로 해가지고 이 북한 인권을 개선해서 자유 통일을 이루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무기로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입니다. 48년 12월 10일 루즈벨트 여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되시는 분이죠. 48년에 이분이 거의 당시 의장으로 해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해서 금년이 71주년이 됩니다. 근데 이게 1조부터 30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인권이라는 것을 갖다가 문서화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1조부터 30조가 있는데 북한은 1조부터 30조까지 한 개 조문도 지키지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북한 인권의 개념은 뭐냐? 이제 보통 북한 인권 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있죠. 그러니까 휴전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북의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탈북민들의 인권이 있죠. 탈북민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북을 해서 남한에 들어오신 분들, 그런 탈북민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넌 다음에 중국 땅에서, 대부분 중국 땅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탈북민이죠. 이런 탈북민들의 인권, 또 국군 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6.25 전쟁 때 우리 국군들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정전협정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 서로가 국군, 우리는 이제 그쪽은 국군 포로, 우리는 이제 인민군 포로를 교환을 하는데 우리는 돌려줄 사람 다 돌려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애국포로 석방한 다음에 있겠다는 사람들은 다 돌려줬어요. 근데 김일성이는 안 돌려줬다 이겁니다. 억지로 그냥 안 돌려주고, 그게 최소한도 마이클 커비가 쓴 UN COI 레포트에 하면 최소한도 5만이에요. 그 진해가 있는데. 근데 플러스 5만 이상이에요. 8만 이상이 국군 포로가, 우리 국군 포로가 그대로 북한에서 아오지 탄강이라는 천민으로서 살아가고 죽어가고, 현재 한 500여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국군 포로 인권이 있고, 또 납북자가 있습니다. 납북자가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시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3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납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써먹으려고 남한의 정치인, 언론인, 판사, 교육자,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납치한 게 그 숫자가 거의 10만이 됩니다. 근데 이 민간인 납치가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의 인권. 또 6.25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납치했어요. 북한이 끊임없이 어부들,
뭐 여러 뭐 또 뭐 학생들 해석하는 학생들 군산 앞바다에서 납치해가고 뭐 이렇게 많이 납치해갔다. 그 납북자들 이 사람들의 인권 또 이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되기 전 후를 비롯해서 북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왔죠. 근데 가족들이 떨어졌어요. 또 6.25 전쟁 중에도 많이 헤어졌어요.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해서 그냥 피뜰게 그냥 이제 우리가 애간장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그건 가족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산가족의 인권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보통 그냥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이 북한에 있는 북한 좀 2,500만의 인권은 우리가 북한 인권입니다. 그럼 북한의 그럼 인권, 그 사람들의 인권 정책은 어떠냐? 이게 주체 사상이죠. 그러니까 말은 너무 좋아요. 이 주체 사상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딱 표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데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나가면 수령의 교시를 이행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인민 대중만이 진정한 주인이다. 근데 인민 대중은 뇌수 머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수령이다.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된다. 뭐 결국엔 그래서 수령 절대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에서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모든 것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 헌법이 아니라 제일 위가 바로 있는 수령의 교시죠. 이게 제일 위고 그 다음이 10대 원칙이라고 해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게 그 다음이고 다음엔 노동당 규약 그 다음이 헌법, 법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에서의 법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보면 헌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지만은 위계질서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령의 것이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법이 된다. 뭐 이렇게 아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은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그래서 헌법, 북한 헌법 63조를 보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죠. 우리 헌법 10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존엄과 가치를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리가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하나님한테 다 가치를 부여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야. 전체를 위한 거야, 전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고부터가 이게 틀린다 이겁니다. 또 북한 헌법 제4조에 보면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어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하면서 근로인민을 3계층 51개 분류 딱 분류를 해놨어요. 물론 명문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불문율로 지네들 안에는 탁을 해놨어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딱 분류해서 우리 조선 양반 시대보다 더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계급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형법 3조를 보면은 범죄자의 처리에서 노동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한다. 그래서 계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계급이 딱 있어요. 그래서 평생 북한에서 아무리 그래서 제가 많은 탈북민들 인터뷰하면요,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탈북하는 사람이 많아요. 태영호공사도 사실은 아들의 장래 때문에 왔어요. 왜 그러냐? 아들이 신분이 좋아야 돼. 처음서부터 핵심 계층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양반이 될 수가 없어. 노동당 간부가 못 되는 거야. 이건 뭐 기술자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교육열이 얼마나 높아요. 북한 부모들도 알죠. 아, 얘는 가망이 없다. 가라 내려 남한으로 가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보내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급주의다 이거지.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주의예요.
인권은 국권이다. 2014년 9월 14일 조선인권연구협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권은 사람의 권리인데 왜 국권이래? 국가의 권리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말이 안 맞는 거죠. 가지고 내정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자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권은 유니버설합니다. 바로 세계인권선언이 얘기했다시피 보편적이다. 국경을 넘어서 우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인권도 걱정하고 수단 사람 인권도 걱정하고 중국 사람 인권도 걱정하고. 왜냐? 인권은 국경을 넘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인권은 상대주의다. 그 각각 그 나라마다 인권이 따로 있다. 그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한 이제 근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면은 한마디로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다. 영어로는 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획기적인데 2014년 2월 17일에 UN COI 레포트, Commission of Inquiry라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이분이 마이클 컵이라고 조사위원장이에요. 거기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에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 열악하다고 여러 번 나왔었는데 드디어 유엔에서 결정을 딱 내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다. 어떤 반인도 범죄냐? 시스테마틱, 아주 조직적이다. 와이드 스프레드, 광범위하고 그로서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고, 그래서 이건 반인도 범죄. 쉬운 말로 하면 천인공노할 범죄다. 반인륜 범죄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전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이제 혼동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살인죄 지으면 이거 천인공노할 범죄. 근데 그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시스테마틱하게 북한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그 수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지시가 이루어지는 거야. 또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대하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고문한다든지 이것이 그냥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냥 산발적으로 우연히 뭐 얻어맞았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래비티, 그 중요성과 스케일, 규모, 본질이 네이처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유엔에서 판말. 현대사에 유래가 없어. 북한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는 게 없어. 그게 바로 싱글 퍼슨, 수프림 리더, 수령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지금 북한 인권 침해의 현주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용한 법리가 바로 보호 책임의 원칙이라서 R2P라고 합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을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단학살, 제노사이드, 전쟁 범죄, 워크라임스, 인종 청소, 에스닉 클린징, 인도의 반환죄, 이게 지금 크라임스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 유형의 인권 침해로 말미암아 자국민을 명백히 보호하지 못할 때는 유엔이 개입할 수 있다. 그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국제 형사재판소에 ICC에 회부할 수가 있고 또는 군사 개입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명한 R2P 원칙입니다. R2P. 그래서 이걸 써먹은 게 바로 리비아 케이스에서 가다피가 이제 이걸 이제 적용을 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무력 개입이 된 거죠. 사실상은. 근데 이번 2014년에는 COLF가 정식으로 채택했어요. 이게 아주 획기적입니다. R2P 원칙을 명문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딱 선언한 것은 세계 최초예요. 그만큼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 시작한 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다. 아직 무력 개입은 아직 아니에요. 국제형사재판소에 ICC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여기에 규명해라. 리더십 최고 책임자를 회부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73차 유엔 총회 작년 12월 17일 날 2005년부터 쭉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가 계속 14년 연속돼 있고 이번에 또 40차 엊그저께 3월 20일 제가 갔었는데 17년 연속,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뉴욕 유엔에 있는 유엔 본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두 군데서 다루는데 인권은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건 스위스 제네바죠.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번에 2003년부터 해가지고 17년 연속 매년 북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세계가 17년 연속 이렇게 계속 북한 규탄을 하고 특히 2014년부터는 6회 연속 국제형사재판소 해봐라, 국제형사재 처벌하라, 처벌하라 계속 이렇게 규탄 결의가 나오고 있다. 이만큼 북한의 인권이 세계의 규탄을 받고 있고 북한 정권 담당자가 반인도 범으로서 지목을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유엔에서 공고를 했어요. 유엔 사무소를 만들어라. 어디다 만들어? 북한에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유엔 사무소가. 그걸 FBS라고 그래요. 필드 베이스 스트럭처, 현장 사무소. 그래서 유엔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겠다. 북한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딜 갈까 하니까 가까운데 어디 가서 그때 이제 후보지가 세 군데가 들었어요. 태국, 서울, 도쿄.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자기 나라 와라. 도쿄에서도 우리 일본인들 납치했으니까 도쿄로 와라. 그냥 우리가 맹렬히 우리가 로비를 했습니다. 아니다. 당연히 이건 평양과 북한과 제일 가까운 게 남한으로 와야 된다.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 6월 23일 날 왔는데 이게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이제 여러 NGO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겨우 유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24일, 2015년 6월 23일에 유엔 사무소가 개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마치 유엔 사무소가 무슨 대한민국의 인권을 담당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남한의 뭐 인권을 뭐 여기다가 한다. 그게 아니다 말이지. 특히 말이죠. 지난번에 류경식당 종업원들 북한에 탈북민 12명 이 문제를 갖다가 유엔 사무소에다가 해가지고 토마스 웨 퀸타나 이 사람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선 뭐 마치 대한민국의 국정원에서 마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납치를 해서 데려온 것처럼 막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야. 뭐 민변이나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막 진정을 해가지고 그 오해를 사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유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서울 중구에 저기 글로벌 센터에 있어요. 거기 있거든요. 광화문에 시청 앞에. 여기는 북한 인권 원래는 평양에 북한에 들어갈 게 못 들어가서 우리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을 주시하는 거거든. 남한의 인권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수준이에요. 여기 하다가 온 게 절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23일에 이게 개소가 된 겁니다. 아주 역사적이에요 이게. 역사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 인권은 계속 지금도 주시하고 레포트 쓰고 보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인도 범죄가 뭐다 다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 인권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말이지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통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법 통과하자 영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유엔에서 2014년에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또 유엔 사무소가 또 2015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말 안 듣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더 이상 이제 엄청 행표거든. 유엔 사무소까지 들었는데 이거 손 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표도 반대를 못 하더라고. 반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다고 만장일치는 아니지만은 통과됐어요. 드디어 11년 만에 2016년 3월 1일 북한 인권법에 통과됐습니다.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 인권이 통과돼서 했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불완전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은 여하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됐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역시 미국의 이제 이게 북한 인권법이에요. 재승인법. 미국도 열심히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해서 법으로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작년에 12월 17일 제73차 유엔총회 그 얘기고. 그럼 이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자. 어떤 게 실상이 뭐냐 보면은 우선 첫째로 생명권 침해입니다. 뭐니 인권이 뭐예요? 우선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목숨, 이 생명권이 제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바로 이 생명권이 존중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법권이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사법권이 지금은 굉장히 위태로워요. 지금 저는 지금 사법권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위태로워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위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헌법상 법률상 사법권이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대통령의 영향을 안 받고 독립해서 임명이 되고, 판결할 때도 독립해서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상. 물론 많이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지만, 근데 북한은 아예 제도적으로 판사가 최고인민의 국회에서 임명이 되는 거야. 국회에서 바로 임명이 돼. 또 판결도 검사가 또 다 지시를 해요. 검사가 다 지시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장이라든지 이런 건 판사가 영장, 그래서 영장 발부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야. 검사가 다 발부해. 그러니 이게 뭐 전혀 사법권의 독립. 그만큼 그러니까 인권,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구속이 된다, 내가 처형이 된다, 이걸 판단해 줄 판사가 누구냐? 판사가 진짜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판사가 완전히 로봇이다 이거지. 그러니 뭐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법권의 독립이.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공개 처형이 뭐 마구돼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성택이 2012년에 대공개 아니라 난사됐고, 현영철의 국방장관 이렇게 처벌됐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강건종합군관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육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번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하노이 가면 김정은이 차 가면 양쪽에서 뭐 V자형으로 젊은이들 11명이 건강한 사람들이 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강건종합군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성분 좋고 체격 좋고 아주 그 무술능한 그런 데를 양성하는 데가 강건종합군관학교. 우리나라 육사보다 더 정예 요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총 JPU-4인데 14.5mm 구경해 오게 하나가.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를 묶어가지고 만든 대공포거든요. 이게 비행기, 헬리콥터 추격용인데,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말이지. 이게 또 이 JP를 갖다 6대, 한 대, 두 대, 세 대나 다섯, 6대를 30m 앞에다가 사람을 놓고서 그냥 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다음에 또 탱커 와서 갈짓자로 그냥 없앤 다음에 화염 방사기로 그냥 싹 그냥 해버렸어요. 그게 아주 그냥 새털라이트로 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리수길이라고 장성태 밑에 부하들, 그게 그렇게 처형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냐? 또 최근에는 2010년 잘 아시죠? 재작년이죠. 2월 13일 김정남이 VX, 이거는 전쟁에서도 쓰면 안 되는 화학무기야. 이걸 가지고 그냥 독사를 해버렸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자기 이복형인데.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성택을 비롯해가지고 뭐 공인냉은 뭐 140여 명인데 실제로는요 지금 3만 명 이상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야. 왜냐? 이 장성택이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권좌했었거든요. 측근이 많아요. 그것들이 그걸 다 일당을 더 처형하니까 그게 3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처형이 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전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들 그래요. 야, 이거 북한은 왜 저렇게
저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우리처럼 촛불혁명도 막 그러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야. 공포가 되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생명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바로 신체의 자유야.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생명권이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아니겠어요? 잡아넣어. 무섭죠. 근데 바로 그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정치범 수용소야. 이게 나치, 아우슈비츠, 나치 집단성의 12배 규모의 정치범 수용소가. 또 소련의 굴락이라고 있습니다. 솔지니친 굴락. 그 2배예요. 그렇게 규모가 커요. 그래서 세계 변호사협회에서 2017년 12월 10일 보고서를 내는데 아이고 이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떡끔찍하다.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야. 4군데입니다. 지금. 여기에 개천에 있는 여기 이제 수용소가 있고 요독 수용소가 있고 여기 화성 여기 또 명간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4군데 정도 또는 5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 촬영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돼 있다. 4군데 정도가 돼요. 14, 15, 16, 25, 한 8만 내지 10만 정도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있고 규모가 16호 여기 요독 수용소 규모로 보면 서울특별시만큼 커요. 어마어마한 이게 무슨 감옥이 이런 감옥이 아니라 큰 뭐 그냥 뭐 도시도 아니지 그냥 시골 같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용이 돼 있다 이거지. 게다가 여기는 명간 수용소인데 핵실험장과 가까워.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핵실험장 풍계리 만들 때 누가 만드느냐? 바로 정치범 동원거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만탑산이 그게 풍계리 핵실험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명간 아까 말씀드린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는 정치범을 동원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탈북민들이 있죠. 살던 사람들 탈북민들을 우리가 조사했어. 했더니 조사했어요. 그 통일부도 우리가 하라고 그랬던 자기네도 했어요. 했더니 30명을 조사했거든요. 방사능 피폭 검사를 실시했더니 4명은 피폭량 최소 검출한 게 250m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명은 394mS가 나와가지고 이건 히로시마 투하 원폭 폭심지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초기 방사선량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는 나왔어요. 그래서 두통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칠보산 여기가 송이버섯이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또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먹지를 못하는 거야. 수출이 안 돼요. 오염이 돼서 말이지. 그래서 여기 오면 귀신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의심 들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이 현지 지도라고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왜 풍계리는 왜 안 가느냐 이거지. 거기 진해 핵실험인데 왜 안 가요? 귀신병 있어. 방사능 오염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명에 대해서 좀 공인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인된 게 없더라고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이미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를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한 데이터가 쫙 축적이 돼 있고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번 감정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지금 규명을 해가지고 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인한 이 피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 전역에 도대체 이 핵 여러 가지 하다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더 이상 이 대한민국 특히 북한은 금수강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이 오염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추되면은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 이게 요독 수용소인데 이걸 위성 촬영을 해요. 이렇게 커요.
쫙 둘러싸였습니다. 산맥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여기 안에 뭐 탄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처형대도 있고 숙소도 있고 큰 하나의 농촌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선 강제노동, 영양실조, 구타, 직결처형, 성폭력, 생체 실험 등 롬 스태튜트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약에 있는 반인도 범죄가 마치 백화점처럼 백화점의 모든 범죄가 여기서 집단적으로 그냥 가장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저희가 한데 여기서 이제 이게 여자 정치범입니다. 빨개 벗겨놓고서는 굶주리니까 이게 보위원이 낚싯대에다가 끝에다가 고기 덩어리 건져놓고서는 달아놓고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분이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빨떡 일어나면 죽겠다가 희덕거리면서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거를 이제 증언한 걸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반인권적인 이루 뭐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인권 침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지금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교화소예요. 이 교화소는 북한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 교화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교도소죠. 교도소인데 이 교도소조차도 이게 북한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네들이 공개를 안 해. 몇 군데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기도 안 해요. 그것도 간신히 우리들이 위성 촬영을 해서 다 추적하고 증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데 이게 다 위성 촬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교화소조차도 아주 인권 침해가 막심합니다. 그 저희가 이건 진짜로 이건 우리 탈북민들 다 조사해 보면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개월간 850명이 사망했어요. 형제 이거 저희가 확인된 겁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죄수가 1960명 중에서 매월 20명 이상의 사망, 매달 20명 이상 사망했고 시체실에 토끼 크기의 쥐가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하도 많이 나니까 바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서 묻어둬요. 그러면은 이게 시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쥐들이 우선 사람의 시체에 눈을 파먹어, 코를 뜯어먹고 귀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쥐가 진짜 이게 토끼만큼 크다는 거야. 두실두실 이렇게 돌아다녀요. 징그럽게 짝이 없고 이게 저희들이 이건 뭐 여러 복수의 증인들에서 수집이 된 겁니다. 제가 인권위원회 하면서도 그렇고 저 사람은 이렇게 끔찍하게 짝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매일 죽어요. 매일. 또 2007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900명 내지 2000명 중에서 평균 이틀에 3명씩 죽어. 왜 죽느냐? 영양실조야. 밥이 종이 크게 밥단지라고 해서 종이 크게 종이 크게 요게. 이것도 쌀이 아닙니다. 보면은 모래등에 생긴 강냉이 잡곡밥을 쪄서 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니까 우선 영양실조에다가 그 좁은 데다가 해놓으니까 그냥 전염병이 확 도는 거야. 전염병도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이 뭐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뭐 이질, 콜레라 이런 게 도니까 그냥 떼죽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중에 비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어떻게 끔찍했던지 98년 5월부터 9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이건 김정일이가 그때 당시에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머리에 병든 자들을 쓸어버려라 라는 친필서신을 내려보냈대요. 제가 그 사람한테 증언을 들었더니 이제 밤중에 이제 감방에 있으면 똑똑똑 두드린대. 그러면 잠깐 나오라고. 당신 딴 데로 옮겨야 된다고. 그럼 딴 데는 이제 옮기는 줄 알고 나온대. 그래서 몇 해 가면 지하실로 딱 하면 거기 와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처형을 하기 싫어. 근데 처형을 또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 딱 그럼 거기에 판사라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고개를 못 듭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보위원이나 보안원한테는 좀 고개를 숙여야 돼. 들면 그냥 구타하기 때문에 들지도 못해 이러. 그러면서 양쪽에서는 이제 가죽끈을 양쪽에서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목에 딱 걸어놔. 양쪽에 준비하고 있어. 그랬다가 너 하면서 그런다는 거야. 판사가. 너 이 교화소에 들어오기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사람을 죽인 적 있지? 그런 거야. 그럼 자기는 죽인 적이 없는데 죽였다 그러니까 저 그런 적 없어. 벌떡 일어나면 그 순간에 목을 갖다가 가죽끈으로 확 졸라면서 교수형을 사람을 목졸라 죽였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200명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끔찍하게 이렇게 죽였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유엔에도 기록이 남았어요. 저도 그걸 직접 들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교화소에서 이렇게 사람을 비밀 처형을 또 합니다. 이렇게 아주 좁은 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놓으니까 이 안에 화장실, 소위 말하는 똥간이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서 먹고 똥 싸고 오줌 놓고 구데기 생기고 팔이 끓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전염병 돌죠. 떼죽음 나요. 막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시체를 처리할 시간이 없어. 시체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역 근데 가서 태워 죽이는 거야. 불망산 뭐 이런 데다가 벌써 이제 하는데 이렇게 뭐 갖은 인권 침해가 이제 이렇게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여태까지 이제 생명과 신체죠. 그 다음에 또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죠.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부터 세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에드히런스닷컴이라는 데서는 북한은 바로 세계 10대 종교다. 이거 10대 종교다. 종교주다. 주체사상이라는 신봉자에서 세계 10대 종교가 되어 있어요. 1900만이 신도니까요. 광신도 집단입니다. 광신도 집단.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광신도 주체사상이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야. 그래서 거기서는 이 기독교 전파를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극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격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자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바로 여러분 장대현이라고 아십니까? 장대현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장대현 교회. 그래 말이야. 장대현 교회. 장대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수대예요.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아마 1907년이죠. 장대현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의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세계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장대현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극찬을 받은 데가 바로 여기 장대현 교회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럽니다. 만수대가 돼서 바로 이 자리에 김일성 수령주의가 딱 돼서 10대 원칙을 세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아니에요. 다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원래가. 그러니까 그 10대 원칙 10개를 본딴 거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 이 김정은이 하나님이 된 거야. 예수가 된 거야 지금. 예수. 가짜 예수들이 이렇게 지금 판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이게 역설입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이 종교의 자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얘기 들어보면 특히 보위원 출신들 물어보면 기독교가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 비밀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비밀교회 사람들은 절대 발사를 안 하는데 죽으면 그대로 죽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자기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는 가장 자기들이 지금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기는 제일 상극이니까 지네가 그걸 하다 가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량권이에요. 이제 자 머리를 썩혀놓고 그다음에 이제 굶기는 거죠. 굶기는 거예요. 골조로 굶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이거 실물이죠. 이 촬영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토끼풀 뜯어먹다 죽은 이 25살짜리 처녀인데 이 모양이에요. 이게 판문점에 가면 이게 북한 병사의 키가 이제 상적으로 미군, 한국군 키가 암만 잘 먹어야 키가 이렇게 안 크는데 뭐 이제 이런 상징적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굶어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당으로 돼서 그러는데 지금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고? 굶어 죽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평양이라는 거대한 쇼윈도우만 보고 있어요. 이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동권.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머리 믿고 싶은 거 믿고 말하고 싶은 거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데 가야 될 거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북한은 그 안에서도 못 가게 돼. 이거 이제 61년 8월 15일 날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탈출한 최초의 동독군인 한스 콘라드 슈만이라는 사람 그 사진인데 61년 제가 2017년 11월 13일 오청성이란 북한군이 판문점으로 도망쳐 나왔죠.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계속 제가 2년마다 매년 북한 인권 백서를 만들었냐고 조사를 해보면 남한으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가는 거야. 참 가고 싶은 거. 이 열망. 이걸 막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인권심이죠. 그 다음에 뭐 아동권, 어린애들 말할 수도 없고 특히 내가 9월달 작년 9월달에 뭐 평양에서 말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뭐 이걸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뭐 칭찬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어린이들이 이게 인권 침해예요. 수만 명 아이들이 수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연습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시간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절해도 계속해야 돼요.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고 연습 장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물도 못 마시게.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배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악취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야. 왜 악취가 났더니 그래서 똥오줌을 그대로 다 싸는 거야. 이렇게 돼서 된 게 바로 아리랑 축전이 뭐냐는 거야. 이런 걸 보고 감격한다?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어린애들 말이지. 이 어린애들 해놓으니까 관절염, 방광염, 신경통 이게 뭐 별의별 병이 다 들려. 2018년 9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된 카드 섹션에서 이게 돼가지고 환자들 뭐 계속 생깁니다. 이게 지금 인권 침해입니다. 전부 세뇌 어렸을 때부터 뭐 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해놓고 그저 어버이 수령 이렇게 되느니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제일 높은 것으로 배우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북한 인권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핵이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첫째는 개선의 근간은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 아예 북한이야 저러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우리가 왜 간섭하느냐?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다 있어요. 깜둥이든 흰둥이든 누구든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 보편성. 우리는 그런 보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헌법상에 옵니다. 헌법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국가는 그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다. 이건 유엔에서 48년 12월 12일 71년 전에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향유할 자유가 있고 의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됩니다.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 보고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바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이걸 저는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정통성이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는 5,000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35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이 정통성이고 북한은 정통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작년, 그게 바로 건국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거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막 주장하다가 지금은 쑥 들어왔어. 왜 들어왔는지 아시죠? 그건 북한이 싫어하거든. 북한은 임시정부조차도 인정을 안 해. 3.1절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아이고 북한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소리도 쑥 들어왔어. 100주년에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어물어물 이렇게 좀 이러고 있어 지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며칠 안 남았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잖아요.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그래서 그 100주년은 좋아. 근데 임시정부고 대한민국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다 이거죠. 건국 70주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인데 저기는 자꾸 그게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대등하게 보고 있어. 이게 아주 지금 현 정부가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잘못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헌법 10조에서 이제 북한인권법이 됐고,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은 자유통일의 전제라고 합니다. 인권이 있어야 돼. 인권이 있어야 돼. 헌법 4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전문에도 평화적 통일이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자유민주, 자유통일입니다. 물론 저게 적화통일은 그건 물론 아니고 그냥 통일도 아니에요.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북한인권법 저희가 화요 집회하면서 그때보다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뭐 그래서 여러분 또 왜 통일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나사에서 치는 거지만 깜깜하잖아요. 북한은 이건 뭐 섬, 우리 사실 섬보다도 못해요. 우리는 섬은 바다 배 타고 가면 되죠. 이건 섬도 아니야. 이건 깜깜하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건 통일만 되면 막대한 참 막대한 이 분단 비용과 기회 비용을 우리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말이지 난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야, 통일, 야, 그 돈이 너무 든다 이거. 아, 이거 비싸서 이거 지금 통일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다. 자꾸 이렇게 비용 문제를 자꾸 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난 이건 대단히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돈 얘기를 자꾸, 이게 트럼프처럼 말이지 왜 돈 얘기부터 하느냐 이거지. 아, 인간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생명과 이게 영혼 이런 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선 돈을 내세운다는 거, 비싸니까 못한다. 이거나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을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나 이거 난 이런 아주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주 답답해져요. 실상도 아니고 실제로 이건 다 우리가 이게 드는 병이니까 그건 다 투자 개념이에요. 이게 그 몇 배, 몇십 배가 우리가 이게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뭐 통일만 되면은 뭐 세계 3대 강국, 뭐 5대 강국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투자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이런 통일랑은 아주 이런 최대 성장 동력인데 뭐 한다는 그 무슨 학자라 경제학자라는 사람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유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최대 성장 동력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거 뭐 한 달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가요 그냥.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건 돼야 되고 그럼 실천 과제는 뭐냐 이거지. 실천 과제는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된다 이겁니다. 역사 교과서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벌써 이게 초등학교 여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안타깝게 짜겠습니다.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적으로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배우는 걸 갖다가 작년 7월에 그냥 그렇게 하죠. 금년도 이제 초등학생 배우는 것부터 막 그 부분이 막 바뀌고 내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한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북한과 이거 똑같은 거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 뭐 똑같은 나라네. 그럼 저쪽도 뭐 외교도 하고 뭐 김정은도 우리하고 뭐 똑같은 거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저쪽하고 그냥 사이좋게 그냥 천년만년 그냥 지내야지. 왜 통일을 해? 통일할 필요가 없는 거네. 저쪽도 같은 나라, 우리도 같은 나라. 왜 통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분단국가냐? 분단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아주 위험한. 게다가 이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느냐 이거지. 여러분들 이거 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현재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선 경제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최저임금 말이죠. 금년부터 시급 8,350원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쓰든 두 사람 쓰든 시급 최저임금을 맞춰주려니까 한 달에 근 4대본까지 들으니까 이건 200만 원 가까이 주더라고.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보면 징역 가게 생겨. 처벌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쓰는 거죠. 해고해야 되죠. 해고도 못해 이제. 그럼 해고 자기가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식당 가보세요. 요새는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이 없어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손도 없고 또 9시 10시면 너 가라고 그래 이제. 최저임금 줘야 되니까 넌 늦게 되면 망하고 있어. 왜 그러냐? 최저임금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체제에 의해서 결정하게 됐어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야, 너 쓸 텐데 몇 시간 쓸까? 너 얼마 줄까? 예, 저 얼마 주면 하겠습니다.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뭐 시급 5,000원도 좋아요.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건 6,000원밖에 안 되니까 6,000원 할래? 좋습니다.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으로 강제로 말이지. 왜 우리 사적자치에 개입합니까? 또 주 52시간?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일을 하고 싶어 죽겠어 나는. 일을 해야 더 돈을 벌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 처벌받아.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자유를 이렇게 뺐죠? 왜 일하고 싶은 자유를 왜 뺍니까? 근로의 자유가 있는데, 근로의 권리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 재밌어. 진짜 뭐 과학자 말이야. 지금 여러 가지 AI 이런 거 뭐 해서 막 IT도 있고 말이야. 하고 싶어. 일하고 싶고 말이야. 저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1,000만 줘도 좋습니다. 그래? 그래 하자. 안 된대 이거. 일을 못 하는 거야 이거 회사가. 오늘부터 적용돼요. 이거 지금 주 52시간 300인 이상 고용되는 건. 내년부터는 300인이야. 50인 이상 300인까지 내년부터 적용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하도 적용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돈 받으려고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자유가.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회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집단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자유야 이거. 이 자유를 빼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알바를 할 수가 없어. 알바를 갖다가 알바하려면 지금 그냥 금방 내보내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쓰든 두 사람을 쓰든 소상공인들 죽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냥 죽겠다고.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말이죠. 이 자유를 뺏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눈앞에 지금 최저임금제 무슨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임금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줘, 막 풀어. 5,000원씩 막 줘. 무상복지. 저는 이게 무상복지, 뇌물복지라고 봐요. 국민을 매수하고 있는 거야. 막 줘, 막 퍼줘 그냥. 노인네들한테 막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머리를 썩히고 있다 이거지.
뇌물복지야 이거. 자유를 뺐고 말이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고 민주주의 종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예요. 북한의 이름도 DPRK 인민주의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과학을 인민주의라고 그래요. 별의별 민주주의가 다 있어요. 다 민주주의입니다. 차이나도 민주주의예요. 다 민주. 지금 우리 세계 193개국 보면 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시리아도 민주주의, 수단도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고 말. 다 그래요.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유 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알자를 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 지금은 무산이 됩니다. 사람이란 말을 자꾸 쓰더라고. 사람. 이게 다 북한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는 거야. 아까 했죠. 주체사상할 때 사람이다. 현재 헌법은 전부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다 사람으로 바꿔. 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북한하고 용어가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이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사람이라면 좀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수령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지. 민족이란 이상한 이름을 들여오고 말이지. 이건 무섭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5천년 역사를 면면하게 이어온 우리 한민족, 진짜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온 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고, 그 자유를 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건 적화의 바로 다음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문제야. 작년에 3월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말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저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냥 따로 살자는 거야. 영구 분단하자는 겁니다. 이거 중대한 말이냐 이거. 중대한. 그러니까 대번에 통일연구원에서 그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북 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아니야 이제. 북한도 너도 잘 살아라 굿바이. 우리도 따로 살게 잘 살자. 통일은 없어. 또 최근에 또 난 거 보니까 통일부에서 용역 사업을 줬는데 통일을 이유식으로 한대 이제 유럽 공동체처럼 한대. 이거 이제 망조가 이제 단단히 드는 거야 이게. 이유가 뭡니까? 유럽연합이. 그야말로 유럽 국가연합이죠. 그건 완전히 별개 국가들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명시로 통일을 포기하는 거야. 이거 헌법 위반이다 나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걸 포기하는 거야. 북한 우리 영토 아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살다 서로가 이런 거야. 평화공존이야. 헌법 위반이다. 4조, 3조 4조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거 대통령 이거 헌법 위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북측 따로 있고 남측 따로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이제 가르치겠다니 어린애들 뭘 압니까? 진짜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럼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봤다시피 뭡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지금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기 맨 위에 보면은 이게 이 백두산 천지에서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있는 게 시청에 아마 이 사진이 크게 아마 있을 텐데 완전히 이게 반인도범 아닙니까 이거? 유엔에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될
범죄의 수괴인데 이렇게 말이지 공공연하게 이렇게 대놓고 그 초등학생들도 어유 멋쟁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거 뭐 지도자로. 이거 뭐 북한 뭐 참 끄떡끄떡하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서워요. 가장 무서운 게 교육입니다. 특히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 교육은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한번 배워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점점 이게 통일하기 어려지는 게 이 북한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안 씻어지는 거야. 이게 안 씻어져요. 얘기를 하면 씻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인권을 그래서 우리는 정상회담 할 때 벌써 3차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회담 할 때 북한 인권 꼭 넣어라. 꼭 넣어라 말이야. 그래서 정치범죄성서 해체하라고 얘기를 하고 납북자 보내라고 그러고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얘기 끝까지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안 해. 함구야 함구. 마치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현철 씨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여러 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보다 끝까지 얘기 안 해요. 저 사람 저 닮았네. 딱 끝나오더라고요. 참 중대해요 이거. 왜 북한 인권 왜 얘기 안 하죠?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요 7조에 인권대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법을 위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저거 3번씩이나 만나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납북자 당장 6명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김정은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그 중에서 목사 선교사들이에요. 그 얘기 왜 안 합니까? 트럼프는 이미 다 데려갔잖아요. 오토 원벼 죽은 사람까지 그렇게 됐는데 이 얘기를 뻥끗을 안 하니 이게 이런 무슨 대통령이냐 이거지. 자국민 보호도 안 하는 게 이게 납치된데 말도 안 하고 평화 얘기만 해. 인권 빼고 무슨 평화예요? 사람 죽인데. 난 이거 유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했어요. 인권 포함하라고 말이죠. 뭐 막무가내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뭐 보니까 또 뭐 이번 11월에 또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다시 요구해야 됩니다. 인권 얘기하란 말이지. 당장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데 무슨 왜 평화냐 말이야. 사람이 죽는데 무슨 평화냐 이거지. 얘기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인권 나라를 제정하자.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언제로 제정할 거냐?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면 11월 23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그때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근데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산당 싫다 일어났어. 교회에서 일어났어. 이 소중한 게 있잖아요. 저는 신의주 학생회가 그래서 그때 동아일보입니다. 지금은 동아일보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때는 희생과 순진한 학생을 유고를 하고 어머니가 입경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의주 학생회가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분이 그 신의주 학생회가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분을 모시고 장충동 거기 모시고 왔어요. 여기 신의주 학생회가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바로 이 지하에 신의주 학생회가 희생자의 시신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고 이분이 생존자 중에서 저희가 모시고 와서 오래간만에 모처럼 73주기를 여기서 추모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공산당이 싫다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날을 북한 인권의 날로 해서 이 공산당에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기 소련으로 끌려가고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이번에 저는 매년 갑니다만 이런 데서 자꾸 우리 목소리를 내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열악하다 개선해라, 규탄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가 떠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야 돼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저는 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6.25 참전 그 공원이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참 우리는 꼭 가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 팻말이 그 문구가 너무 좋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 말이 너무 좋더라. 자유는 저절로 쟁취되는 게 아니다. 또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도 다 그 토마스 제퍼슨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인데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공짜. 특히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그러니까 유엔에서 아까 13차례에 걸쳐 17번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2005년 12월 16일에는 투표 결과 찬성 국가가 88, 반대 국가 21, 기권이 60국가나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여러 NGO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꾸 로비를 해야 됩니다. 가서 자 인권 나쁘다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요. 이제 찬성 국가 99개, 반대 21, 기권 56, 자꾸 찬성 국가 101개. 이렇게 해서 이게 들락날락. 그래서 자꾸 투자하니까 이제 컨센서스가 되기 시작해요. 컨센서스는 만장일치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무투표입니다. 이제 표결 안 해요. 알았어. 오케이 통과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자꾸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사에도 컨센서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되면은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 손들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표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제일 막고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과 러시아인데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아까 성통만사가 제가 대표였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협의자주의가 있어요. 컨설터티브 스테이터스라 해서 제가 유엔을 다니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73차 유엔 총회에서 가서 제가 사이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이벤트에서 각국 대사들 불러가지고 인권 그 현실을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EU 대표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금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건 뭐냐? 왜? 북한은 북한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북한도. 이 사람은 쿠바예요. 쿠바.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4일 날 북한을 반해 미겔 디아스 까네 쿠바 국가평의 의장 김정은이가 극진히 대우합니다. 극진히 대우요. 저희가 매년 가면은 가장 북한을 편들어서 하는 게 두 나라예요. 하나는 중국이 뒤에서 은근히 로비에서 하고 앞에서는 쿠바가 앞장서 정말 지랄을 발광을 할 정도야. 육탄절 펼칩니다 진짜. 놀라워요. 그걸 바로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쿠바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그걸 맞서는 게 누구냐? 자유진영 국가예요. 저는 그래서 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저는 이 프랑스 다시 봤어요. 프랑스의 그 마크롱 같은 사람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갔다가 완전히 큰 선물을 안고 왔죠. 이제 풀어야 된다고 했다가 아주 큰 선물. 마크롱이 한마디 CVID 해야 된다. 큰 선물 안고 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1894년에 그 혁명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네바 인권이사회 가면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앞장서서 이걸 합니다.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자유민주진영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이번에도 아시죠? 김정란 살해범 베트남 여성 흐앙이라는 여자인데 오늘 신문이에요. 내달 초 석방돼. 이미 인도네시아 여자는 아이샤라는 여자는 석방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에서 이거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외교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속으로 내가 보면 이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인권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인권 외교를 해서 빨리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와 인권 국제 공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반인도 범죄다.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다. 절대로 이거는 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안 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네시아는 자네 사람 구출하려고 그러고 베트남은 자네 사람 구출하려고 수수방관하니까
이렇게 다 풀어놔 버리는 거야. 아무도 없어 이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와 국제협력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스위스 제네바 가서 제가 든 것 중 하나가 조성길 대사 문제를 들었어요. 이태리의 대사 대리인데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딸이 말이지 미처 딸을 못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감시가 있으니까 조성길 대사 대리가 먼저 망명해서 그 다음날 부인이 따라갔어. 그 다음에 딸을 데려가다가 덮쳐버렸어. 북한 추적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평양으로 그냥 북송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돌려보내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떠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다음 이제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이제 보장해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와 코를 다 막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뭐 어버이 수령 잃어버리니까 그냥 예수님 대신에 사탄이 최고로 알고 있다 이거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하려면 알려줘야 된다 이거지. 뭐 그래서 풍선도 보내고 이거 풍선입니다. 풍선도 보내고 또 확성기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문재인 정권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다 막아버렸어. 2018년 8월 다 막아버렸어요. 5월 1일 2018년 5월 1일 완전히 다 철거했어요.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하면서 대북방송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뭐처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거 들으면 다 되거든요. 풍선도 못 보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저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지금 알고 있다 이거야. 많이 알고 있거든요. USB라든지 해서 많이 지금 알고 있어요.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저 김정은이 저건 가짜다. 저거는 지금 백두혈통 무슨 백두혈통 살인범이다. 저 김정은이 실제로는 고영이 아들이다. 고영이가 누구냐? 제일교포다. 북한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째포라고 그래가지고 제일교포라 아주 몇 시거든요. 근데 저 김정은이 엄마가 고영이 째포다. 이렇게 현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지. 알려줘야 된다 이거지. 철저히 그 사람들은 막고 있다 이거지. 그다음 이동권 이 산장의 이게 2015년 9월 2일 아침 터키 안에서 발견된 시리아 출신 꾸르디 그 어린애 시신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 장으로 지금은 이제 유럽이 지금 난민 문제로 골치썩인데 바로 이전까지는 난민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사진 한 장으로 2015년 9월 2일 터키에서 어린애 복선이 뭉클해가지고 난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진이 지워졌는데 이미 우리는 이전에 이 사진 이건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여기에 사실 두만강변에서 얼어 죽은 북한 여성의 시신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잘못됐는데 2008년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 두만강과 압록강 할 때 이 사람들이 쥐약을 입에 물고 넣습니다. 잡히면 꽉 깨물고 그냥 자살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봐가지고 중국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북송하지 말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2002년 5월 8일 날 써냥의 일본 총영사관 철문안 쪽에 어린애가 있어요. 얘가 김한미 소녀인데 엄마가 밖에서 그냥 끌려가고 있고 이게 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 2015년에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북송을 하는 거야. 왜 한국을 안 보내고? 이 중국이 아주 큰 이게 장벽입니다. 이 중국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제일 문제예요. 저희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여러 번 대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중국 대사관인데 강제 북송은 살인 방조다. 왜냐하면 북송되면 죽거든요. 처형되거나 정치범송. 그 살인 방조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저 개에서 그때 수잔 솔티 여사도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유감스럽게 중국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데모를 한다 이거야. 위안부 사건이 언제예요? 1945년 8월 이전니까 아닙니까? 70년 80년 전에
물론 위안부 할머니도 딱하죠. 그러나 그건 과거 일이고 사실 많이 배상도 받고 청권 협상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주구장창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렇게 소녀상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정렬에 10분의 1만 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탈북 여성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꽃다운 나라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도 돌아가고 계신데 지금 몇 분 남아요? 30명 지금 90세, 80세 이렇게 지금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지금 중국 유성 18, 19 꽃다운 나라의 소녀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는 과거에 80년 전 일어났던 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왜 현재 끌려가는 무수한 이 우리의 여성들, 우리의 딸 어머니들을 왜 구출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 항의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 규명해야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거 해부해야 돼요. 이거 이미 북한에서는 독일에서는 통일되기 전에 에어파승스 스텔레라고 그래가지고 기록 보존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4만 1,000건이나 이렇게 기록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이제서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잘해야 될 텐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또 규모를 줄이고 말이지. 저쪽도 시골로 보내버리고 말이야. 북한인권 재단은 아직 출범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이러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는 지금 제네바 이거 네덜란드 헤이그입니다. 여기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이거 이제 처벌해달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이 아까처럼 이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안보리에서 회부한다고 결의가 되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부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중국을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압력을 넣으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에서 결의안을 컨센서스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컨센서스. 무투표로. 그럼 이제 자기들 여론이 있거든.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2010년 10월 10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서 하는데 그때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이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거든. 죽기 1년 전이죠. 자기 아들의 미래가 더 염려스러워.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현재 북한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저 죽을 날이 얼마 남아서 실제로 죽었어요. 자기보다도 지 아들 미래가 더 어두워요. 실제로 어둡습니다. 저게 비정상이죠. 저건 뭐 로그 컨트리고 불량 국가라서 저건 뭐 나라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이제 저는 조만간 이제 멸망할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말이죠. 이코노미스트라고 세계 최고의 전문 주간지 중에 하나죠. 이코노미스트. 그래서 2011년 12월에 이때 바로 이제 김정일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코노미스트가 그랬어요. 레짐 체인지 in the worst country on earth should be planned for, not just hoped for. 레짐 체인지다. 레짐 체인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알 권리 보장에 이동권, 뭐 식량권. 결론은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체제 전환이에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희망만 해서는 안 된다. 플랜을 짜라.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유조선이라는 게 있죠. 예, 천리만 민방위. 요새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최근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을 해가지고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는 중요한 자료들을 빼가지고 행동한다 이러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유조선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이게 시사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얘기도 바로 2015년에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레짐 체인지다,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이 자유조선에서 스페인에서 지금 북한 대사관을 침입해서 물론 그건 현지법 위반이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걸 처벌해야 되겠다. 뭐 28년형이 해당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느냐. 아까 보세요. 2017년 2월에 대낮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지 고모부를 이렇게 독살하는데 이런 걸 국제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인도네시아대로 살인범 데려가고 베트남대로 살인범 데려가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죠? 반인도범을 국제공항 대낮에 백주에 반인도범을 나는 나대로 데려가고 너는 나대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자국행위 있는 거 아니냐. 우리라고 못하느냐 이게. 현재 지금 북한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국제사회는 냉담하게 있고 말이지. 오히려 반인도범을 도와줘? 우리도 자국행위가 있다.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자유조선에서 스페인에서 지금 그런 일을 했는데 최소한도의 말이야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 단체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독살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자기네가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안 하면 또 독살당하니까 자기는 자국행위다. 안 그러면 언제 또 독살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보, 독살 정보를 자기는 막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 경종을 울렸다고 봅니다. 자꾸 이게 자유조선만 무슨 법 위반이다. 물론 법 위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배경을 알아야 되고 동기를 알아야 되고 방지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계속 살인범을 내버려두면 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스위스 제네바 가서 북한 대사관을 한번 가봤어요. 진짜. 쭉 레마노스 가로질러가지고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마디 하고 이제 왔는데 뭐 삑 소리가 나고 야단이더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됩니다. 말만 하든지 말이라도 우선 해야 되고 어떤 거 뭘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서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 최대의 비극은 악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가만히 있는 거죠. 말 안 해. 아이고 뭐 말 안 해. 이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침묵하느냐 이거지. 우리들이 배웠을 때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이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에요. 김정은이 그게 왜 가만히 있냐. 2차 대전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 어릴 때 유럽 사회에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거지. 그걸 반성하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한사에서 왜 가만히 있고 오래 거꾸로 편을 들고 나 이 김현철 이 통일장관 후보자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말이지 북한 인권 얘기할 때 한마디 안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돼? 왜 그러냐면 왜 이 소리를. 통일부가 지금 북한 인권의 준부서가 돼 있어요. 통일부에 우리 박상범 원장님 있으면 통일연구원이 거기 다 하고 있고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바로 통일부 관장입니다. 북한 인권재단도 통일부 관장이에요. 그런 관장 책임자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했더니 말을 안 해. 침묵이야 침묵. 소름 끼치는 침묵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주무자가 북한 인권의 주무자가 침묵을 하고 있어.
이런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둬야 됩니까? 근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뭐 청문 보고서를 8일까지 요청을 했다. 안 하면 아주 임명할 기세야. 이게 뭐냐 말이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들이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이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행동이다 이거죠. 단순히 호프만 해서 안 돼요. 플랜을 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유조선 아주 아들이 되는 홍 아주 전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지금부터 뭘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야. 뭘 행동이 뭐냐 이거죠. 할 말이 뭐냐. 북한 대사관 오직 그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할거느냐. 유엔을 쫓아가고 로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 계속 귀찮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 없어. 계속 들들 볶아야 돼. 러시아, 쿠바 계속 우리도 공격해야 됩니다. 가서 들들 볶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빌리 브란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빌리 브란트가 독일 통일을 가지고 동방 정책에 가지고 세워서 독일 통일에 아주 순으로 하는데 여하튼간에 근데 이 빌리 브란트가 이 사람이 89년 10월 24일 날 대한민국에 왔어요. 이 사람이 김대중이야. 이건 박준기 씨고 이제 이게 빌리 브란트. 이 사람이 10월 24일 날 아이고 동서독 통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남북한이 더 빨리 됩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11월 9일 날 바로 그 보름 조금 돼서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야 진짜 이게. 노력만 하면 말이지. 그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은 지금 장래가 암울합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응? 이 자유조선 이 사람 얘는 언제 될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걸 앞당긴단 말이야. 우리는 계획이 있다. 혼난 말이야 이렇게. 이거 상당히 시사성이 있어요.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은 참고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 북한 사정을 특히 동구권 특히 그 러시아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메모에서 2011년에 보고서를 냈어요. 국책연구소입니다. 아주 정보가 거기서 그때는 한 2011년에 봤는데 2020년에 북한이 남한에 흡수가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 그런 보고서 냈습니다. 국책 보고서. 내년이에요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거 얼떨떨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그 허튼 소리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러시아가 미국이라면 또 몰라. 아까 골드만삭스는 또 그렇다죠. 러시아 국책기 안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장기간 연구 끝에 러시아처럼 북한 사정에 청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는 바로 북한을 세운 나라 아니에요? 속속들이 다 알고 북한은 러시아 체제를 해서 그렇게 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레포트를 냈어요. 202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성경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의 증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한 통일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은 될 것이다. 되는 것도 태산처럼 갑자기 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될 수 있다. 산사태처럼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를 맞이해서 지금 이 현재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이건 얼마나 참 숭고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들은 참 축복받은 세대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인권 지역을 우리가 인권 지역을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삼국 통일 이래, 후삼국 통일 이래, 처음에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축복받는 거다. 그 고려 후삼국 통일, 그 이후에 남북 통일이라는 이걸 앞에 보고 있다. 우리 세대, 우리 시대에 바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세계적인 보고서면 2020년이라는 보고서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제력으로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건 세계가 하는 얘기야. 준비하라, 계획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을 달성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절호의 변곡점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